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수소로 시작합니다. SK가 투자한 미국의 플러그 파워가 핀란드의 그린 수소 생산 거점 3곳을 구축하고 하루 850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합니다. 이 플러그 파워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그린 수소 투자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최종 투자 결정을 내려서요. 2020년대 말까지 2.2기가와트 용량의 전해조를 설치해 1일 850톤의 그린 수소의 생산 능력을 갖춘다는 겁니다. 한편 플러그 파워는 2021년 SK와 SK E&S로부터 1조 6천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죠. SK E&S와 합작사 SK 플러그 하이버스를 세우고 국내에 1조 원을 투자해 수소설비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입지 강화를 토대로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도 상당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네요. 이번에는 현대차의 단독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 그레이터 베인의 1,700조 규모의 핵심 수소 사업자로 나섭니다. 다년간 쌓은 수소 기술력을 토대로 광동, 홍콩, 마카오를 잇는 중국 남부도시 경제 통합지역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물론 광동성 전체 수소산업 체인 통합발전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지난 1일 중국 광동성 정부에 따르면요.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지난달 31일 왕웨이중 광동성 성장과 만나 그레이터 베인의 수소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수소를 활용한 탄소 중립 실현을 토대로 그레이터 베이가 국제혁신 기술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조력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들 이렇게 수소 하는데 수소 그게 뭐길래 발음도 이렇게 어렵고 기업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수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업들의 이야기부터 살펴봐야겠죠.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그레이터 베이라는 곳에 수소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에요.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 외강하우 대만구, 그러니까 그레이터 베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핵심 수소 사업자로 나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레이터 베이가 뭐냐? 역시 대륙은 우리랑 스케일이 다르죠. 도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도시 9개를 하나로 묶어서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그러니까 광역 경제권 사업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규모가 남다릅니다. 총 면적이 56,00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인구가 7천만이에요. 이 지역의 총 생산을 보면은 9조 위안인데요. 이 정도면은 거의 우리나라 GDP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안에 선진국 하나가 따로 하나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도시계획에서 빠지지 않는 거는 당연히 에너지 공급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광을 받는 게 바로 수소라는 거예요. 전통 산업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발전 초기 단계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채널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산업체인이 완성되는 대로 수소 연료전기차의 대규모 상용화에 나선다, 이런 내용인데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의 선진국 정도에 준하는 나라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죠.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핀란드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겠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내려가 보니까 핀란드의 그린 수소 생산 거점을 3곳을 구축을 해서 하루 850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핀란드인지도 봐야겠죠. 핀란드는 재생에너지가 잘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체 전력 공급량의 한 20% 정도를 이 풍력과 수력 발전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앞으로 계속 늘려서 5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그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이름도 모르는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국내 기업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SK가 2021년에 여기에다가 상당 부분 투자를 했거든요. SK 자체도 국내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수소 설비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 수소가 뭐기에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냐라는 점도 봐야겠죠.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원소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우주상에서 발견한 모든 원소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에는 3가지 정도 큰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은 원소잖아요. 양이 많습니다. 양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무지무지 가볍습니다. 무게가 가볍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바로 반응인데요.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는 원소입니다. 실제로 열과 빛을 내는 별들은 모두 수소를 원료로 핵융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발생을 시키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활용 용도가 굉장히 많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핵 보유국들이 가진 핵무기들이 있죠? 이거 전부 다 수소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원자폭탄보다 더 가볍지만 더 폭발력이 강하거든요. 당연히 수송 비용이 늘어나니까 가벼우면서 폭발력이 강한 걸 더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폭발력이 강하다 보니까 괜히 대형 수송 이쪽에다 수소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 수송이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트럭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주라든지 항공 그리고 선박 같은 데에도 널리 쓰일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구하기도 쉽고 폭발적인 힘을 내니까 많은 국가 그리고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제품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전기 대형 트럭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이 트럭은 한 번 충전을 하면은 물건을 최대한 싣고도 720km나 움직일 수 있대요. 굉장히 기술력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은 뭐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에너지공학이라는 학술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수소 연료 자동차와 관련한 기술을 설명을 하고 있죠. 크게는 수소 생산 기술이 있고요. 이동과 저장 기술, 그리고 수소 충전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 수소 여기는 차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긴 주행거리 그리고 짧은 충전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지금 전기차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을 받는 게 바로 이 충전 시간이죠. 한 번 충전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쓰기가 불편하다. 이거는 분명히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점만 있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죠. 지금 문제는 뭐냐? 결국에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보급 자체가 별로 안 됐으니까 인프라가 어렵다. 특히 충전소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요.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충전소 찾기도 어렵고 한 번 갔을 때 뭐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수도권 아닌 곳에서는 충전소를 찾기도 어렵고 반대로 전기차는 지금 아파트 지하 어디에서나 충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격차가 크고요. 그리고 재료값도 비싸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요.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수명 역시 수소 쪽이 조금 더 짧은 편이에요. 이런 점들은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이거는 전기차, 수소차 모두 다 공유하는 단점인데요. 오염물질을 주행 시에는 배출하지 않는데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아직까지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소 제로는 아직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소차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소차가 뭐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소차, 이거는 정확하게는 수소 연료 전지차입니다. 연료 전지가 뭐냐? 그러니까 이 연료를 가지고 발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소라는 연료를 투입을 해서 발전을 해가지고 차를 굴러가게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전기차의 개념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내연기관들이 전기차로 바뀌는 시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시장은 전기차와 수소차, 이것이 시장에 같이 공존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은 전기차가 될 것이고요. 수소차는 대형 상용차, 그러니까 트럭 같은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우주나 항공, 선박, 그리고 열차 같은 굉장히 큰 수송수단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금의 관측입니다. 자, 이렇게 주목받는 수소, 우리나라의 움직임이 어떤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소 경제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주목할 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미 수소 활용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전통 산업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과 연계하면은 세계적으로 수소를 경제를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수소차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을 했고요. 앞서 말씀을 한번 드렸죠.
핵심 부품 99%를 국산화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600km까지 달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먼 거리를 달린다라고 굉장히 거창하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는 이런 거 보면은 말만 거창하게 하고 실제는 느림보다 이렇게 비판을 했을 텐데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다라고 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이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소법이라는 법안이죠. 이 법안이 있는 이유는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법안이거든요. 이런 법안이 생긴 거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제정을 하고 시행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수소에 관심을 많이 갖냐, 이것도 살펴봐야겠죠. 사실 대단히 간단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국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화석연료는 전량 지금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쪽이 잘 되고 있냐? 그것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풍력은 우리나라는 바람이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태양광은 우리나라는 흐린 날도 많죠. 그래서 안정적인 출력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을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거는 서서히 줄여 나가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이런 것들보다는 수소가 우리나라 사정에는 딱이라는 거예요. 또 구하기도 쉽고요. 이렇게 나라 자체의 한계점이 있고요. 여기에 정책적인 이런 지원 배경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또 국내 기업들도 이런 수소 경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다들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수소 역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정책적인 준비가 그래도 잘 돼 있는 편이죠. 하지만 선진국 그리고 중국 역시 굉장히 빠른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기민한 대응을 해야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선점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정책 사이드는 물론이고요.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 움직임도 주시를 해야지 투자 시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시 김은비 아나운서에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 광물 관련 단독 소식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코미르가 캐나다 핵심 광물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최대 광물 생산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지난 1일 코미르와 핵심 광물 개발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힌 건데요.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캐나다 핵심 광물 전략 보고서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온퀘벡주, 온타리오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주에 집중했습니다. 이들 4개 주는 2021년 캐나다 총 광물 생산량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양측은 무역과 투자 촉진을 통해 주요 공급망을 확보하고 또 협력할 계획인데요. 광물 탐사부터 채굴, 광물 처리, 광산 재활용 등 분야의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재활용을 비롯해 핵심 광물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IRA 시행 세칙에 따라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서는요, 캐나다로부터 핵심 소재를 조달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핵심 광물 산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차가 전기차 길만 걷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라떼는 메로나가 500원이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1,500원이나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리온은 참 해자롭네요. 오리온이 올해 베트남에서 제과류 가격을 동결합니다.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제조 원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2018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고객 친화 정책은 물론이고요. 현지 차별화로 반등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당장의 실적보다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한 미래 수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리온이 고객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베트남 사업 약진의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제품력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기존 공장 증축과 신공장 설립 추진 등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욱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매출 전망도 좋습니다. DS투자증권은 올해 오리온 베트남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약 5,600억 원, 영업이익은 22% 늘어난 약 1,000억 원대로 추정했는데요. 착한 가격 오리온, 가격은 안 오리온?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투하십시오.